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점호가 끝나자마자 윤혜원 하사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관사에서 오는 호출이었죠. 화면에 뜬 번호를 본 순간 윤혜원의 입술이 굳어졌어요. 군인이 아닌 민간인, 그것도 투스타 사단장 아내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윤혜원은 무전기를 손에 쥔 채 잠시 망설였어요. 거절할 수 있을까? 아니,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죠. 윤혜원은 본래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부사관의 임무는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부대 운영을 돕는 것이지 민간인 가정의 가사를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지난 석 달 동안 윤혜원은 거절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근무표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고 휴식 시간은 사라졌으며 인사평가에서는 이유 없이 점수가 깎였습니다. 직접적인 보복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알 수 있는 신호였죠. 윤혜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관사를 향해 걸었어요. 이른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부대 안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혜원의 군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뜨렸죠. 관사까지 가는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윤혜원은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을 시킬까? 청소? 설거지? 아니면 또 다른 심부름? 관사 현관문을 열자 사단장 아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사단장 아내는 윤혜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명령하듯 말했죠. 바닥 다시 닦아? 하사가 손이 이 정도면 안 되지. 윤혜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분명히 바닥을 깨끗하게 닦았는데 다시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윤혜원은 조용히 앞치마를 받아들었어요. 그날은 유독 최악이었습니다. 관사 안에는 부대 가족들과 갓 전입 온 이등병까지 함께 있었거든요. 사단장 아내는 일부러 윤혜원을 사람들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얘가 우리 집 담당 하사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해. 그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윤혜원을 하사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조수처럼 소개하는 거였죠. 이등병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방금 전까지 훈련장에서 윤혜원 하사에게 경례를 했던 이등병이었습니다. 다른 군인 가족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죠. 계급장을 단 부사관이 민간인 앞에서 앞치마를 건네받는 모습은 분명 이상했으니까요. 윤혜원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를 쥐고 한 칸 한 칸 바닥을 문질렀어요. 그 순간 윤혜원의 손이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윤혜원은 계속 손을 움직였죠. 여기서 무너지면 난 끝이다. 윤혜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단장 아내는 윤혜원이 일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가끔 윤혜원의 어깨를 발끝으로 툭 건드리며 말했죠. 거기 다시 제대로 안 닦였어. 이등병은 여전히 멍한 얼굴로 서 있었고 군인 가족들은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 하사 왜 저러는 거야? 사단장 사모님이 시키시나 봐. 그래도 군인인데 저건 좀. 윤혜원은 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도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손에 쥔 걸레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윤혜원은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는지 떠올렸어요. 합참의장의 막내딸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을요. 아버지는 윤회원의 입대를 반대했었습니다. 내 이름만 대면 모든 게 쉬워질 텐데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말했죠. 하지만 윤회원은 그게 싫었어요. 아버지의 권력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걷는 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숨기고 배경을 감추고 그저 평범한 부사관으로 입대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윤회원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했습니다. 계급장은 달고 있지만 존중받지 못했어요. 군인이지만 하녀처럼 취급당했죠. 윤회원은 바닥을 닦으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는 순간 정말로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 윤회원의 하루는 완전히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공식 업무 시간에는 하사로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임무를 수행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사단장 아내의 호출이 들어왔죠. 오전 10시, 오후 2시, 때로는 저녁 7시. 규칙도 없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차 가져와. 이거 들고 창고 가. 갓 전입 병사들 앞에서는 말 조심해. 내가 하사라는 거 잊지 말고. 윤회원은 매번 묵묵히 따랐어요. 자기 관할이 아닌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이미 배웠거든요. 어느 날은 훈련 중이었는데 갑자기 호출이 왔어요. 윤회원은 병사들에게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관사로 달려갔죠. 사단장 아내가 시킨 일은 고작 찬장 정리였습니다. 30분이 걸렸고 윤회원이 훈련장으로 돌아왔을 때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하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윤회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사단장 아내의 찬장을 정리하러 갔다고? 그건 말이 안 됐죠. 윤회원은 그저 급한 일이 있었다고만 말했어요. 병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윤회원은 합참의장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부사관으로 입대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길을 열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 성장해서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입대 전 아버지는 여러 번 말했죠. 혜원아, 내가 군대에 가면 힘들 거다. 내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윤회원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인정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허락했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죠. 입대 초기 윤회원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잤어요. 훈련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병사들에게도 성실하게 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윤회원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실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계, 말하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규칙들이 있었죠. 사단장 아내가 윤회원을 처음 부른 건 석 달 전이었어요. 처음엔 간단한 심부름이었습니다. 차 한 잔만 가져다 줘. 윤회원은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한 번 응하자 두 번째 요청이 왔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윤회원은 사단장 아내의 개인 조수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특히 갓 전입 온 이등병이 윤회원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이등병은 훈련장에서 윤회원에게 경례를 했다가 관사에서 윤회원이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하사님은 왜 저런 일을 하세요? 이등병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윤회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하면
이등병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원은 그저 신경 쓰지 말라고만 말하고 지나쳤죠. 하지만 그 질문 하나가 윤혜원의 가슴을 찢었어요. 이등병의 눈빛에는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윤혜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호출은 계속됐어요. 윤혜원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공식 업무도 버거운데 관사일까지 떠안으니 몸이 견딜 수 없었죠.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호출을 받았어요. 긴급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 달려갔더니 사단장 아내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손님이 오니까 지금 청소 좀 해줘. 윤혜원은 그 순간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윤혜원은 새벽 4시까지 청소를 하고 2시간 뒤 점호에 참석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정미선 중사가 윤혜원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혜원아,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윤혜원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정미선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죠. 윤혜원이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사단장 아내는 갓 전입 온 이등병을 따로 불렀습니다. 윤혜원이 관사 밖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문틈 사이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죠. 너 하사한테 시킨 일 하나 있지? 사단장 아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요가 담겨 있었어요. 이등병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아니요. 저는 윤혜원 하사님한테 시킨 일이 없는데요. 그런 적 없어? 생각 좀 해봐.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정말 없습니다. 전 하사님한테 뭘 시킨 적이. 그러자 사단장 아내는 낮게 웃으며 말했죠. 있다고 하면 돼. 내가 힘들어질 일은 없어. 오히려 내가 널 도와줄 수도 있고. 윤혜원은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사단장 아내는 이등병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꾸미려는 겁니다. 윤혜원은 귀를 더 기울였지만 이등병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만이 흘렀죠. 며칠 뒤 부대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사에서 물품 일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분실로 여겨졌지만 사단장 아내가 보안과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면서 일이 커졌죠. 사라진 물품은 은식기 세트와 고급 도자기 몇 점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넘는 가치였어요. 보안과에서는 관사 출입 인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등병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말했죠. 윤혜원 하사가 저한테 관사 물건을 옮기라고 시켰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윤혜원은 순식간에 의심의 중심에 섰어요. 보안과 직원들이 윤혜원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고 부대 안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윤혜원 하사가 관사 물건을 훔쳤대. 아니, 이등병을 시켜서 옮겼다던데? 진짜? 하사가 왜 그런 짓을? 윤혜원은 조사를 받으면서 이등병을 만났어요. 좁은 조사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윤혜원은 이등병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계속 바닥을 향하고 있었죠. 이등병, 나한테 정말로 물건을 옮기라고 지시받은 적 있어? 윤혜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등병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그게 하사님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옮기라고 했는지 말해볼래? 이등병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등병은 계속 하사님이 시켰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보안과 직원이 윤회원에게 물었어요. 하사님, 정말로 이등병에게 관사 물건을 옮기라고 지시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등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윤회원은 이등병을 바라봤습니다. 이등병의 눈빛을 보는 순간 윤회원은 알게 됐어요. 이등병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강요당했다는 게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윤회원은 조사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사단장 아내가 이등병을 협박했거나 회유했을 겁니다. 이등병은 갓 전입 온 신참이었고 군 생활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나이였어요. 사단장 아내 같은 사람이 압력을 넣으면 거부할 힘이 없었을 겁니다. 며칠 후 윤회원은 복도에서 이등병과 마주쳤어요. 이등병은 윤회원을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나치려는 이등병을 윤회원이 불렀죠. 잠깐만. 이등병은 멈춰섰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윤회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등병의 어깨가 떨렸어요. 윤회원은 계속 말했죠. 누가 시켰지? 사단장 사모님이 시킨 거 맞지? 이등병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글썽였어요. 윤회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힘든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이등병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사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알아. 내 탓이 아니야. 윤회원은 이등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사단장 아내는 이등병까지 이용해서 윤회원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모함이었죠. 그날 밤 윤회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 아니면 싸워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까? 상대는 사단장의 아내였고 윤회원은 그저 하사일 뿐이었습니다. 권력의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죠. 윤회원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했어요.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윤회원은 사단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윤회원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다른 부사관들이 윤회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의심하는 눈빛도 있었죠. 윤회원은 고개를 들고 걸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단장실 문을 열자 사단장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회원이 경례를 하자 사단장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어요. 앉아. 윤회원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단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윤회원을 바라봤죠. 그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하사, 왜 내가 관사 일에 이렇게 깊이 관여돼 있지? 윤회원은 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하면 사단장 아내를 고발하는 꼴이 되고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죄를 인정하는 셈이었죠. 사모님께서 여러 번 호출하셔서 관사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옮기라고 이등병에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사단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어요. 그럼 이등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누군가 이등병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시켰을 가능성도. 핑계는 필요 없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윤혜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단장은 계속 말했죠. 부사관이 민간인 가정일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설령 아내가 부탁했다 하더라도 거절했어야지. 윤혜원은 대답하고 싶었어요. 거절했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사단장 앞에서 그의 아내를 비난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당분간 대기 발령 상태로 있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부대 업무에서 손떼. 윤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 발령. 사실상 정직과 다름없었어요. 윤혜원은 경례를 하고 사단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날 밤 윤혜원은 다시 관사로 불려갔습니다. 밤 9시였어요. 윤혜원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관사문을 열자 사단장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와인 잔이 놓여 있었고 표정은 여유로웠죠. 들어와. 윤혜원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단장 아내는 윤혜원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조사받았다며? 예. 어땠어? 사단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윤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 아내는 낮게 웃었어요. 말 안 해도 알아. 넌 이제 끝났어. 그 말에 윤혜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사단장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혜원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윤혜원의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봐, 결국 이렇게 됐잖아. 내가 말했지? 넌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계급장 달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았어? 윤혜원은 눈을 감았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폭발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나니까요. 사단장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이 부대에서 내 말이 곧 법이야.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윤혜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단장 아내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손을 흔들었죠. 이제 가봐. 내일 아침 일찍 와. 청소할 게 많아. 윤혜원은 경례도 하지 않고 관사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관사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고 윤혜원은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윤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어요. 윤혜원은 처음으로 무릎이 꺾일 것 같은 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자격이 있나? 아버지는 윤혜원에게 말했었어요.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곳이야. 실력만으로는 안 돼. 때로는 권력이 필요하고 배경이 필요해. 윤혜원은 그때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은 다를 거라고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윤혜원은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경 없는 부사관은 이렇게 쉽게 짓밟힐 수 있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계급장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숙소에 도착해서 윤혜원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좌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온몸이 떨렸죠. 윤혜원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윤혜원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이 구조를 끊지 않으면 다음도 똑같다.
윤혜원은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메모해둔 기록들이 있었어요. 호출 시간, 지시 내용, 목격자들. 윤혜원은 처음부터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예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기록을 남겨왔죠. 윤혜원은 그 기록들을 꺼내 펼쳤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부터 윤혜원은 더 이상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대기 발령 상태였지만 윤혜원에게는 오히려 시간이 생긴 셈이었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원은 지난 석 달 동안의 기록을 꺼내놓고 시간 순으로 배열했어요. 호출받은 날짜와 시간, 관사에서 시킨 일의 내용,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윤혜원은 이 기록들을 보면서 패턴을 발견했죠. 사단장 아내의 호출은 점점 빈번해졌고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엔 차 심부름이었다가 청소, 정리, 그리고 마지막엔 이등병을 이용한 모함까지. 윤혜원은 정미선 중사를 찾아갔습니다. 정미선은 윤혜원보다 2살 많은 선임 부사관이었고 부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었어요. 윤혜원이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서자 정미선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죠. 혜원아, 무슨 일이야? 중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미선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혜원은 지난 석 달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심부름으로 시작됐던 일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설명했죠. 정미선은 윤혜원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혜원아,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예, 너만 당한 게 아니야.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윤혜원은 정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미선은 계속 말했어요. 2년 전쯤 김하사라고 있었어. 그 하사도 너처럼 관사 일을 도왔지. 그러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전출 신청을 냈어. 사단장 사모님은 예전부터 그랬어. 윤혜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이게 반복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막지 않았다는 건가요?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사단장 사모님이잖아. 누가 믿겠어? 오히려 신고한 사람만 손해를 보게 돼 있어. 윤혜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정미선은 윤혜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하지만 내가 증거를 모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내가 도와줄게. 정미선은 자신도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하사가 당했던 일들, 그리고 다른 부사관들이 겪었던 유사한 사례들을요. 정미선은 그동안 언젠가 이 문제가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기록을 남겨왔던 거예요. 두 사람은 증거를 합쳤습니다. 윤혜원의 최근 기록과 정미선의 과거 기록을 합치니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사단장 아내는 수년 동안 부사관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왔고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모함하거나 전출시켜 왔습니다. 윤혜원은 이등병을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 부대 후미진 곳에서 이등병과 만났어요. 이등병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죠. 윤혜원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한 말 알고 있어. 내 잘못 아니야. 이등병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윤혜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도 알아. 사모님이 시킨 거 맞지? 이등병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윤혜원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이등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하사님.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나한테 말하면 내가 널 보호해줄게. 이등병은 결국 울며 고백했습니다. 사단장 아내가 이등병을 따로 불러서 협박했다고 했어요. 만약 윤혜원 하사가 물건을 옮기라고 시켰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등병을 군 생활 내내 힘들게 만들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등병은 갓 전입한 신참이었고 군 생활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단장 아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저한테 하사님이 물건을 옮기라고 시켰다고 말하면 앞으로 제 군 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못 버틸 거라고. 윤혜원은 이등병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우리가 싸울 수 있어. 이등병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혜원은 이등병에게 조사가 다시 있을 때 사실대로 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등병은 두려워했지만 결국 약속했죠. 그날 밤 윤혜원과 정미선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호출 기록, 목격자 진술, 이등병의 고백, 그리고 과거 사례들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었어요. 윤혜원은 그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출할 준비가 됐다고요. 하지만 누구에게 제출해야 할까요? 사단장에게 제출하면 묵살될 게 뻔했습니다. 사단장은 자기 아내를 보호할 테니까요. 윤혜원은 더 높은 곳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군감찰실이나 국방부 감찰부서예요. 정미선이 말했습니다. 혜원아, 이거 제출하면 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각오는 돼 있어? 윤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돼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저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사람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정미선은 윤혜원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 정말 대단해. 나도 함께 싸울게.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혜원은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싸울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됐죠. 윤혜원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군감찰실로 직접 보고서를 보냈어요. 모든 기록, 목격자 진술, 이등병의 고백까지 담긴 두꺼운 보고서였죠. 윤혜원은 제출하는 순간까지도 떨렸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미선도 함께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과거 사례들과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상세히 적었죠. 하지만 결과는 윤혜원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틀 후 윤혜원은 인사과로 호출됐어요. 인사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혜원 하사 대기 발령에서 징계대기로 전환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부대 질서 문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당분간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고 외출 외박도 제한됩니다. 윤혜원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증거를 제출했는데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인사과장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죠. 부대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린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어요. 윤혜원은 항변하려 했지만 인사과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용히 있으세요. 윤혜원은 인사과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증거를 제출했는데 오히려 징계를 받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윤혜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군 조직은 외부의 시선보다 내부의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리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덮는 게 우선이라는 거리요. 그날 오후 윤혜원은 다시 관사로 호출됐습니다. 사단장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혜원이 들어서자 사단장 아내는 소파에 앉은 채 비웃듯 말했죠. 맞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윤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 아내는 일어나서 윤혜원에게 다가왔어요. 감찰실에 보고서 넣었다며? 용감하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 넌 징계받고 난 아무 일도 없어. 이게 현실이야. 사단장 아내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혜원은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어요. 사단장 아내는 계속 말했죠.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정의롭게 싸우면 이길 줄 알지? 천만에. 이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넌 그냥 하사일 뿐이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윤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폭발하면 정말로 끝이니까요. 사단장 아내는 윤혜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전출이나 가. 아니면 전역하든가. 윤혜원은 그 말을 듣고 관사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윤혜원은 건물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윤혜원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윤혜원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증거를 제출했지만 묵살됐고 오히려 징계 대상이 됐죠. 정미선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부대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였어요. 이등병도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했죠. 그날 밤 윤혜원은 숙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증거도 소용없었고 동료들도 겁을 먹었고 조직은 윤혜원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혜원을 문제아로 만들어버렸죠. 윤혜원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무릎 꿇을지 아니면 끝까지 갈지 선택해야 한다고요. 무릎 꿇으면 편해질 겁니다. 사과하고 조용히 전출 가고 모든 걸 잊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윤혜원이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이 무너집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정의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윤혜원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휴대폰이 있었어요. 군인은 근무 중에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지만 휴가나 외출 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죠. 윤혜원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연락처 목록이 떴습니다. 윤혜원은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윤혜원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합참의장인 아버지가 개입하면 사단장도 사단장 아내도 감히 윤혜원을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윤혜원이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윤혜원은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서고 싶었어요. 그게 윤혜원이 군인이 된 이유였죠. 윤혜원은 휴대폰을 쥔 채 고민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됐어요. 윤혜원은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갔죠.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혼자 싸울 것인가, 도움을 청할 것인가. 윤혜원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죠.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 깨어있는 목소리였어요. 윤혜원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죠. 혜원아, 너구나. 무슨 일이야? 윤혜원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윤혜원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사단장 아내에게 당한 일, 모함당한 일 증거를 제출했지만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된 일까지요. 아버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윤혜원이 이야기를 마치자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았다. 내일 그 부대로 가마. 다음 날 오전 10시 부대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훈련 중이던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부대 상공을 선회하는 군용 헬기가 보였죠. 헬기는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부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어요. 헬기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가슴에는 별 넷이 달려 있었어요. 합참의장이었죠. 부대 장병들은 순식간에 긴장했습니다. 합참의장이 갑자기 부대를 방문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사단장은 급히 활주로로 달려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합참의장 앞에서 경례를 올렸죠. 합참의장님, 방문 일정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서 통보 없이 왔네. 급한 일이 있어서. 합참의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합참의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말했죠. 윤혜원 하사는 어디 있나? 사단장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윤혜원 하사? 왜 합참의장이 일개 하사를 찾는 걸까요? 사단장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윤혜원 하사는 현재 징계 대기 중입니다. 징계? 무슨 이유로? 부대 질서 문란 혐의로. 합참의장은 사단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 데려오게. 사단장은 부관에게 지시했고 10분 후 윤혜원이 도착했어요. 윤혜원은 군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윤혜원이 합참의장을 보자 잠시 망설이다가 경례를 올렸죠. 합참의장은 윤혜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에게 말했어요. 사단장실로 가세. 이야기할 게 있네. 사단장실에는 합참의장, 사단장, 그리고 윤혜원만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합참의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윤혜원 하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읽었네. 사단장, 자네 부인이 수년 동안 부사관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내용이던데 사실인가? 사단장은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변명을 시작했죠. 그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부대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지만 부탁? 이건 부탁이 아니라 강요일세. 게다가 이등병을 협박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인가? 사단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합참의장은 서류 한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이건 윤혜원 하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일세. 호출 기록, 목격자 진술, 그리고 이등병의 고백까지 모두 담겨 있지. 자네는 이 보고서를 받고도 윤혜원 하사를 징계하려 했어. 왜 그랬나? 사단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합참의장은 계속 말했죠. 군은 정의로 움직여야 하네. 권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자네 부인이 한 일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자네가 그걸 묵인한 건 직무유기일세. 그때 사단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단장 아내가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죠. 당신 지금 무슨 일이에요? 헬기가 왔다고 해서. 사단장 아내는 말을 멈췄습니다. 실내에 합참의장이 서 있었거든요. 사단장 아내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가슴에 별 넷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죠. 합참의장은 사단장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이시군요. 저는 합참의장 윤재혁입니다. 사단장 아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어요. 공손하게 인사를 했죠. 아, 합참의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무슨 일로 저희 부대에? 합참의장은 윤혜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하사 때문에 왔습니다. 윤혜원 하사, 제 딸이지요. 그 말에 사단장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단장 아내는 윤혜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합참의장을 봤죠. 윤혜원의 성, 윤. 합참의장의 성도 윤. 그리고 합참의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제 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사단장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사단장이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지만 사단장 아내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럴 수가. 사단장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하녀처럼 부려먹었던 하사가 합참의장의 딸이었다니요. 사단장 아내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합참의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은 지난 수년 동안 부사관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딸에게 모함까지 했지요. 이건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닙니다. 조직적 은폐이고 군 기강을 무너뜨린 범죄입니다. 사단장 아내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합참의장은 사단장을 보며 말했죠. 사단장, 자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네. 부인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으니까. 군 감찰실에서 정식 조사를 시작할 것이네. 사단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합참의장은 윤혜원을 보며 말했어요. 혜원아, 수고했다. 내가 혼자서 여기까지 버텨준 덕분에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어. 윤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에요. 합참의장은 윤혜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나는 내 아버지로서 온 게 아니야. 군을 바로 세우기 위해 왔어. 이 구조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거든. 일주일 후 군 감찰실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단장과 사단장 아내의 행위는 권한 남용과 조직적 은폐로 규정됐어요. 사단장은 보직 해임됐고 사단장 아내는 군사법원에 기소됐죠. 과거 피해를 입었던 부사관들의 증언도 모두 확보됐습니다. 김하사를 비롯해 여러 명이 용기를 내서 진술했어요. 윤혜원은 징계 대기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특혜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죠. 합참의장은 윤혜원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혜원아, 내가 내 딸이라는 게 알려진 이상 앞으로는 더 힘들 거야. 사람들이 너를 다르게 볼 테니까. 윤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오하고 있어요. 나는 너한테 어떤 특혜도 주지 않을 거다. 내가 원한 게 그거였잖아. 스스로 서는 것. 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합참의장은 윤혜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저 윤혜원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돌아섰습니다. 부대 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윤혜원이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봤고 어떤 이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죠. 하지만 윤혜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어요. 정미선 중사가 윤혜원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뒤편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혜원아,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사님도 도와주셨잖아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정미선은 윤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아니면 다른 부대로 갈 거야? 윤혜원은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전출 신청을 하면 쉽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곳에서의 기억은 좋지 않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편할 거예요.
하지만 윤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남을 거예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정미선은 윤혜원을 보며 미소 지었죠. 그럴 줄 알았어. 넌 그런 애니까. 이등병도 윤혜원을 찾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이등병은 윤혜원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죠. 하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혜원은 이등병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앞으로 군 생활 잘해. 이등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혜원은 이등병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이등병에게는 큰 교훈이 됐을 거라고요. 두려움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새로운 사단장을 맞이했고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군 감찰실에서는 전국 부대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죠. 윤혜원의 사건이 계기가 돼서 군 내부의 권한 남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혜원은 다시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병사들이 윤혜원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훈련을 시작하기 전 윤혜원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계급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로 평가받는 거예요. 권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실력과 인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병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윤혜원의 말을 들었어요. 윤혜원은 계속 말했죠. 저도 여러분처럼 배우고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혜원도 경례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작했죠. 저녁 무렵 윤혜원은 혼자 부대 뒷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서서 부대를 내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윤혜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석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굴욕적이었고 고통스러웠고 외로웠죠. 하지만 윤혜원은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틴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군인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어요. 윤혜원은 아버지의 딸이기 전에 한 명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죠. 이제 윤혜원은 당당했어요.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군인이 됐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혜원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윤혜원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누구의 하녀도 아니고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윤혜원, 대한민국 육군 하사였죠. 윤혜원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윤혜원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혜원은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요.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보초를 서던 병사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혜원도 경례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내일도 모레도 윤혜원은 이곳에서 군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요.